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의 박소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숭실대학교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따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개괄적인 수시 전형 안내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시 모집 인원과 비교했을 때 약 수시 모집 인원의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논술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험 일자 같은 경우에는 11월 19일이에요. 그 말은 저희가 11월 18일이 수능일이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더라도 이제 그 다음날 실제 논술 고사장에 응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오전에 본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합격선에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경쟁률을 좀 감안했을 때 괜찮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대체적으로 10명이 조금 안 되게 뽑고 있는 편이에요.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영문학과가 조금 많이 뽑는 편이고요. 법과대학에서는 법학과를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뽑고 있죠.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30대 1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형식 경쟁률이 아닌 실제 응시한 학생들 위주로만 봤을 때는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도 하고 수능 바로 다음날 본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과학대학도 보시게 되면 역시나 10명이 좀 안 되게 뽑고 있고요. 인원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편입니다. 인문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률이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경쟁률이 훨씬 떨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좀 볼 텐데요. 보시면은 숭실대학교에서 발표한 20통계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인문대학을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인문을 보시게 되면 논술 점수하고 학생부 평균 등급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부 같은 경우는 지금 4등급, 그 전후로 보통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과거에 비해서 점차 지금 등급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등급이 내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는 3등급대가 보통 많이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점차 4등급대로 학생부의 실질 그런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그 통계를 봤을 때도 저희 학원 다녔던 학생들도 4등급 때 되게 많이 있었고요. 5등급도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른 대학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어 있고요. 수학 있고 바로 사탐, 과탐으로 넘어가고 있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 2개, 6등급 이내 충족하시면 되고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완화되거나 이런 점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최저 맞추기 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국어하고 사탐 혹은 과탐 위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자, 2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사탐을 윤사하고 생윤을 봤다라고 하신다면 이 두 가지 과목에 그냥 평균을 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한 과목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과목을 전부 다 점수를 평균 낸다라는 점.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냥 단순 평균입니다. 이 점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60점이고 자, 교과 즉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는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등급 같은 경우에는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봤다시피 약 4등급 정도 혹은 5등급 사이인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교과에 있어서의 실질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등급 구간 나와 있는데요. 5등급은 지금 3.2점이죠. 1등급인 학생들이 아무래도 숭실대학교 논술 전형에 응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2등급에서부터 5등급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충분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약간 추이인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20% 정도를 그렇게 비중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반영방법 같은 경우에 자, 비교 내신 역시나 적용되고 있는데요.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검정고시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 대상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19년 2월 졸업자 여기서부터 학생부가 비교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인문계열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있고요. 자, 100분 동안 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일종의 출제 의도가 있죠. 그거를 보게 되다 보면 이 두 문제가 단순히 100분을 나누기 2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있으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앞에 1번 문항이 45분 정도, 그 다음에 뒤에 2번 문항이 55분 정도를 할애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100분을 두 문제로 나눠서 채점하신다라기보다는 뒤에 2번 문항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 정해진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움에도 자, 효과적인 논지 전개 능력을 발휘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숭실대의 인문계열하고 약간 비슷하게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으로 서강대가 있어요. 여기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시문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제시문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이들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구성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논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일단 1번 문항이고요. 약 한 45분. 그래서 점수 배점이 앞에는 40점이고 뒤에 약 55분 점수 배점이 좀 더 높죠. 그 차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문제가 전부 다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논술하라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은 동일하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이렇게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설명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들을 다 그냥 똑같이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 묶을 수 있는 애들은 묶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나 다 중에 다가 좀 더 상위에 속하는 제시문이다 라고 하신다면 순서를 바꿔서 다를 먼저 서술하시고 뒤에 가나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숭실대 인문계열 논술 약간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설명 유형이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매트리스 기법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의 대상이 있을 테고 그것의 기준,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할 만한 유의미한 지점을 대상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 기인에 활용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파악하셔서 그들의 관계를 선정하신 다음에 위기에 따라서 제시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하셔서 원고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문제 2번에서는 대체적으로 약간 문학 제시문이 조금 출제되는 편이에요. 주로 시 많이 나오고 있고요. 1번이나 2번에서 그림도 좀 출제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학이나 그림을 좀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인문논술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준비하시면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바로 다음 날이니까 미리미리 연습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